예,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산출세액 초과 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적용 방법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하고 기부금 세액 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이월되지는 않는데 없습니다. 다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지정 기부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2월에서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월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기부금 세액 공제 미적용 시에 2월 공제 적용 사례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녀세액 30만 원, 자, 연금계좌 세액 공제 50만 원, 특별세액 공제 해서 기부금 세액 공제 빼고 150만 원, 정치자금 기부금 9만 909원,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세액 공제 100만 원, 자, 일반 기부금 세액 공제 뭐 150만 원 해서 총 489만 원이 세액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산출세액에서 초과됐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세액 공제부터 먼저 하고요. 연금계좌는 뒤로 밀립니다. 뒤로 밀리고 그다음에 특별세액 공제, 정치자금, 우리사주까지 갑니다. 우리사주까지 가면 뭡니까? 200만 원 한도를 다 공제를 해버려요. 다 공제해버리고 나면 우리사주 1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 중에 89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거는 소멸합니다. 소멸하고요. 기부금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못 받았죠. 요 경우에 이제 불공제가 되면서 10년간 2월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 공제도 세액 공제가 취소됩니다. 50만 원에 대해서 취소되면서 다음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적용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세액 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가 취소됐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에 2월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출세액 초과액에 해당되는 289만 원은 소멸하는데 세액 공제 취소나 2월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소멸 또는 취소되거나 2월 공제가 가능하다. 요 순서대로 요런 방식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는 건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 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 월세, 연금계좌 요 순서대로 쭉 적용되도록 돼 있고요.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정치자금, 그 다음에 10만 원 초과되는 금액, 특례기부금, 우리사주, 일반 기부금 뭐 이런 순서대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그래서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서식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과 답변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파견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견 근로자법에 따른 파견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파견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에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되느냐라는 건데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감면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아닙니다. 2012년도부터 이 제도가 생겼는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 요건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 후에 이직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소득세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기간의 중단 없이 적용을 합니다. 청년은 5년, 청년 외에는 3년 동안 적용한다라는 거죠. 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 사유에 해당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배제 사유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감면 배제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법에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감면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 기업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가능하냐라는 건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업종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자, 월세액세액 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적용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무주택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안 됩니다. 학교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세세액 공제 적용 대상인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기숙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준주택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일단은 제외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면 23년도부터 지급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3억 원 이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남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하냐라는 건데 이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남이나 차남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남은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고요. 차남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이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이냐라는 부분인데요. 태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해서 부담하는 경우에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스 회사가 근로자와 자동차 리스 계약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해서 리스료와 함께 받는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 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 시에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를 따질 때 나이, 소득금액, 생계요건이 있는데 오로지 생계요건만 보고 판단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 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퇴직 후 취업 전에 대한 부분은 특별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는데 기부금을 뺀 나머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들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것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 전에 지출한 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전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아닙니다. 치료 요양을 위해서 위한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간병비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외국 병원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 소재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비에 대한 비용 한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출산 1회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가능하죠. 산후조리비가. 총급여 7천만 원 규정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가능한데 자, 요거는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고 2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공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요거 공제 못 받습니다. 자녀가 취업해서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부모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 부모가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안 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해서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냐라는 부분인데 노인대학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은 이건 장애인일 때는 가능합니다. 자, 6세 이하의 자녀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에 비과세되는 부분, 월 20만 원 금액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의 자녀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에 비과세하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보면 이중 혜택이기 때문에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건 가능하다라고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비거주자도 표준세액 공제는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 안 됩니다. 비거주자는 인적 공제 중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 공제, 특별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세액 공제 항목인 표준세액 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